왕이 17에 죽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완벽한 혈통, 세종의 손자, 문종의 외아들. 그 이름은 단종. 1452년 12살의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린 왕을 지켜줄 세력도 방패도, 그리고 그 빈자리를 노린 한 사람, 삼촌 수양대군. 1453년 피로 물든 밤, 계유정날. 칼날은 신하를 향했고 권력은 조카의 손에서 사라졌습니다. 삼촌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세요. 왕이 무릎 꿇던 그날, 조선의 운명도 함께 꺾였습니다. 강원도 영월. 삼면이 강이고 한면이 절벽인 고립의 땅. 소녀는 그곳에서 왕이 아닌 죄인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1457년 10월, 실록은 자결이라 기록했지만 과연 그는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가장 높이 태어나 가장 낮은 곳에서 사라진 왕. 지금 그 마지막 진실을 따라가 봅니다. 한 편의 드라마처럼 풀어보는 역사 이야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던 날부터 이미 무거운 운명을 짊어졌습니다. 1441년 7월 23일, 경복궁 어느 침소에서 한 생명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훗날 문종이 될 세자, 할아버지는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로 불리는 세종대왕. 이 아이에게 붙여진 이름은 이홍희. 조선 왕실의 피 중에서도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강력한 정통서, 그 혈통을 타고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궁궐안은 그 탄생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사실 이홍희가 태어나기 불과 이틀 전, 그의 어머니 현덕빈 권씨가 산후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이별을 경험한 것입니다. 세종은 깊이 슬퍼했지만 왕세손의 탄생은 곧 나라의 경사였습니다. 후계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안도. 그 안도 속에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의 생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처절하게 끝날지를. 어린 이홍희의 유년은 보기에는 화려했습니다. 왕세자의 아들, 왕세손. 궁궐 최고의 신분. 스승들이 줄을 섰고 궁녀들이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문종은 워낙 몸이 약해 자주 병석에 누웠습니다. 할머니 소원엉우마저 1446년에 세상을 떠났고 1450년에는 그 위대한 할아버지 세종마저 눈을 감았습니다. 이홍희의 나이 불과 9살. 세상에서 가장 높은 혈통을 타고났지만 가장 먼저 곁을 잃어가는 아이였습니다. 1450년 아버지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홍희는 왕세자로 책봉됩니다. 그런데 문종은 아들을 보며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록을 보면 문종은 재위 기간 내내 신하들에게 반복해서 부탁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세자를 잘 보필해달라. 한 나라의 왕이 신하들에게 아들의 안위를 간청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우리는 압니다. 문종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홀로 감당하기에 조선의 권력 지형이 너무 험하다는 것을. 1452년 5월, 문종이 승하했습니다. 재위 2년 3개월. 그리고 그달 이홍희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이 12살. 조선 제6대 왕 단종. 즉위식 날, 어린 왕은 골룡포를 입고 옥좌에 앉았습니다.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고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단종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고 전해집니다. 당연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슬픔이 채가 시기도 전에 천하의 무게가 12살 어깨 위로 내려앉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왕 곁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조선의 왕권은 단순히 혈통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외척이 있어야 하고 충신 세력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왕이 직접 신뢰할 수 있는 정치적 울타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종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죽었으니 외척 세력이 없었습니다. 왕실의 어른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부탁한 충신, 김종서와 황보인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궁궐 안팎에는 이미 다른 야심이 꿈틀거리고 있었으니까요.
당시 왕실을 들여다보면 서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세종의 아들들, 즉 단종의 삼촌들이 여럿 살아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안평대군, 금성대군. 이들은 단순한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서로를 견제하며 어린 왕의 옥좌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양대군. 그는 단종보다 무려 24살 연상이었습니다. 문무를 겸비했고 카리스마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야망이 있었습니다. 단종이 즉위한 그 순간부터 수양대군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2살의 단종은 그 눈빛을 알아챘을까요? 알아챘더라도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신하들의 보고를 받으며 결제를 해야 했지만 단종은 아직 국정의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연에서 공부를 했고 예법을 익혔지만 정치는 학문이 아니라 냉혹한 권력의 게임이었으니까요. 궁궐은 화려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진심으로 곁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린 왕은 그 거대한 공간 안에서 혼자였습니다. 1452년부터 1453년, 단종 제위 원년. 겉으로는 평온한 왕조의 일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물 아래에서는 이미 급류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자신의 사람들을 요직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폭풍이 몰아치기까지 이제 불과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고귀하게 태어난 소년, 그러나 가장 외롭게 왕좌에 앉은 왕, 단종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경복궁 깊숙한 곳에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수양대군은 직접 갑옷을 입었습니다. 왕족이 갑옷을 입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선의 모든 신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날을 이해하려면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단종이 즉위한 직후부터 수양대군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공손한 왕실 어른이었습니다. 조카 왕에게 예를 갖췄고 궁궐에서는 늘 온화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를 곁에 두었습니다. 한명회.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과거 시험에 여러 번 낙방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읽는 눈, 권력의 흐름을 읽는 감각만큼은 조선 역사에서 손꼽힐 만큼 탁월했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에게 속삭였습니다. 대군께서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화를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분석이었습니다. 냉정하고 정확한. 당시 조정의 실권은 단종을 보필하는 고명 대신들, 김종서와 황보인이 쥐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선왕 문종의 부탁을 받은 충신이었습니다. 어린 왕을 지키려 했고 실제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수양대군의 눈에 이들은 장애물이었습니다. 1453년 가을, 수양대군은 결심했습니다.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직접 훈련시킨 무사들, 궁궐 안팎에 심어둔 내응 세력, 그리고 모든 시나리오를 계산해둔 한명회의 계획.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은 직접 김종서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무기도 없이, 혼자. 그것 자체가 함정이었습니다. 경계심을 늦춘 김종서가 대문을 열었고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의 손짓과 함께 숨어있던 무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김종서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조선 최고의 무장이자 충신. 그 죽음은 너무 허망하게 찾아왔습니다. 같은 시각, 한양 곳곳에서 황보인을 비롯한 대신들이 하나씩 제거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단종을 지키던 모든 울타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이 계유정난입니다. 다음 날 아침, 단종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13살 소녀는 그 자리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기록에는 단종이 크게 떨었다고 전합니다. 당연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자신을 지키던 신하들이 모두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앞에 수양대군이 서 있었으니까요. 삼촌은 공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사람의 눈빛. 수양대군은 즉시 스스로를 영의정 겸 이조판서 겸 병조판서로 임명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라의 행정권, 인사권, 군사권을
모두 손에 쥔 것입니다. 이것은 왕권을 제외한 모든 권력이었습니다. 단종은 명목상 왕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허수아비가 되었습니다. 조회 때 신하들은 단종이 아닌 수양대군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상소문은 수양대군에게 먼저 올라갔습니다. 단종의 옥새는 있었지만 진짜 권력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1454년 단종은 송씨 가문의 딸을 왕비로 맞았습니다. 정순왕후 송씨. 그 혼례가 단종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는 훗날 유배지에서 왕비를 그리워하는 시조 한 편이 증명합니다. 어린 왕에게 왕비는 단순한 배필이 아니었습니다. 이 차갑고 위험한 궁궐에서 진심으로 곁에 있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연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1455년 윤6월 수양대군은 마침내 마지막 수를 두었습니다. 단종에게 선의를 요구했습니다. 왕위를 스스로 넘기라는 것. 15살 단종 앞에 무장한 신하들이 늘어섰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하는 자는 이미 모두 제거되고 없었으니까요. 단종은 옥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떨렸을지, 그 순간 소년의 눈에 어떤 감정이 스쳤을지, 역사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수양대군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제7대 왕 세조.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났습니다. 형식적인 예우. 그러나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감시였습니다. 15살의 전직 왕.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소년. 궁궐에 봄이 와도 꽃이 피어도 단종에게 그 계절은 아름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에게 마지막 희망조차 빼앗기는 날이 옵니다. 1456년 봄, 한양 어딘가에서 조용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낮에는 평범한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이들은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겠다고 맹세한 사람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훗날 역사는 이들을 사육신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단순한 충신이 아니었습니다. 성삼문은 세종이 아꼈던 지편전 학자였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에 직접 참여했고 조선 최고의 지식인으로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목숨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성삼문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임금을 바꾼 것은 힘이 바꾼 것이지 의리가 바꾼 것이 아니다. 왕이 된 세조가 아니라 빼앗긴 단종이 진짜 왕이라는 신념. 그것이 이들을 움직인 힘이었습니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1456년 6월 세조가 명나라 사신을 위해 창덕궁에서 연회를 여는 날. 그날 행사에서 무사들이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날짜도 정했습니다. 인원도 배치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연회 당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조가 갑자기 무사 배치를 취소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참여자 중 한 명이었던 김질이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이 신념을 이긴 것입니다. 김질은 장인 정창손과 함께 모든 것을 세조에게 밀고 했습니다. 그날 밤 성삼문과 동료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왔습니다. 친구. 세조가 직접 신문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역적이라 하느냐? 성삼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문으로 온몸이 망가진 상태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다시 모시려 한 것이니 역적은 따로 있습니다. 세조의 얼굴이 굳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성삼문은 끝내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사육신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단종은 이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 그 죽음 앞에서 단종이 느꼈을 감정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단종에게도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상황에서 노산군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왕족의 예우마저 박탈된 것입니다. 이제 단종은 왕도, 왕족도 아닌 그저 죄인에 가까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1457년 6월 단종에게 유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 영월, 한양에서 영월까지는 300리 길.
지금도 험한 산길인데 그 시절에는 더했습니다. 17살의 단종은 조용히 짐을 쌌을 것입니다. 왕비 정순왕후에게 작별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 이별이 마지막인 줄은 아마 둘 다 알았을 것입니다. 유배지는 청령포였습니다. 지도에서 찾아보면 이해가 됩니다. 서강이 세 방향을 휘감아 돌고 나머지 한 면은 수직으로 솟은 암벽. 배가 없으면 나갈 수 없는 곳. 천예의 감옥이었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죽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냥 그 안에 가두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청령포에서 단종의 하루는 어땠을까요? 아침이면 서강의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에는 절벽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밤이면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왕비가 있는 쪽. 어머니 얼굴도 모른 채 자란 소년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도 헤어진 것입니다. 그나마 곁에 있어준 것은 소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관음송. 단종이 그 소나무에 기대어 한양을 바라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 지금도 청령포에 가면 그 소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수령 600년. 단종이 기댔던 바로 그 나무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단종은 청령포에서 시조 한 편을 남겼습니다. 차마 그 내용을 다 옮기기는 어렵지만 그 시조에는 두견새 울음 속에 지새우는 밤, 왕비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7살이 쓴 글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깊고 처연한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글이기 이전에 외롭고 두려운 한 소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홍수가 났습니다. 서강이 범람하면서 청령포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단종은 영월 읍내의 관풍원, 유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유배지가 바뀌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갇혀 있었으며 여전히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457년 가을, 영월의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다고 합니다. 산은 단풍으로 물들었고 서강은 여느 때처럼 흘렀습니다. 그러나 관풍원 안에서 단종은 그 아름다운 계절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해 9월,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단종의 삼촌 금성대군이 수능에서 단종 보기를 도모하다 발각된 것입니다. 금성대군은 세조에게 반감을 가진 왕족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 수능에서 수능도 부사 이보음과 함께 몰래 군사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고발로 사전에 발각되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즉시 처형되었고 수능 고을은 지도에서 아예 없애버리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고을에 살던 수백 명의 백성들이 아무 죄 없이 목숨을 잃거나 흩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세조에게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복위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제 세 번째였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사육신 사건, 그리고 금성대군의 거사. 매번 단종을 중심으로 충신과 왕족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실패했습니다. 세조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1457년 10월 21일, 한양에서 영월로 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의금부도사 왕방연이 단종에게 사약을 들고 내려갔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훗날 여러 의혹에 휩싸입니다. 왕방연은 나중에 스스로 이런 시도를 남겼습니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사약을 전한 관리가 그토록 슬픈 시를 남겼다는 것. 그 안에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지는 지금도 역사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계속됩니다. 단종의 최후에 대한 기록은 엇갈립니다. 첫 번째, 자결설. 세조가 사약을 내리자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록. 조선왕조실록에 가장 가깝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약 강요설. 의금부도사가 억지로 사약을 마시게 했다는 주장. 단종이 사약을 거부하자 강제로 입에 들이부었다는 이야기가 민간에 전해집니다. 세 번째, 교살설. 사약이 아니라 목을 졸라 죽였다는 설. 이 방식은 왕족에게는 결코 쓸 수 없는 것이었기에 더욱 논란이 됩니다. 어떤 방식이었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1457년 10월 21일, 조선 제6대 왕 단종이 숨을 거뒀습니다. 나이 17살. 그 짧은 생의 마지막 순간, 단종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스쳤을까요?
어머니 얼굴도 몰랐던 그 쓸쓸한 유년이었을까요? 아버지 문종이 병석에서 손을 잡아주던 기억이었을까요? 아니면 관음송 아래서 바라보던 한양 하늘이었을까요? 정순왕후의 얼굴이었을까요? 단종이 죽은 뒤 아무도 시신을 수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눈길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것만으로도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공포가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영월의 호장 어몽도. 그는 밤중에 몰래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월 장릉이 있는 자리, 동을지산 기슭에 단종을 묻었습니다. 어몽도는 이후 가족들을 데리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죽었다는 기록도, 살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그가 단종을 묻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합니다. 의를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단종이 죽고 나서도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순왕후 송씨는 궁궐에서 쫓겨나 서울 동망봉 아래 초가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동망봉에 올라 영월 쪽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의 명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무려 82세까지 살았습니다. 단종보다 65년을 더 산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단종을 잊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단종의 복권은 그가 죽은 지 무려 241년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1698년 숙종이 단종을 왕으로 복위시키고 묘호를 단종으로 추서했습니다. 정순왕후도 왕비로 복위되었습니다. 영월 장릉은 왕릉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그제야 241년 만에 17살의 소년왕은 비로소 왕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영월 청령포에 가면 관음송이 여전히 서 있습니다. 수령 600년의 그 소나무는 단종이 기댔던 그 자리 그대로 서강 물소리를 들으며 서 있습니다. 그 소나무는 보았을 것입니다. 17살 소년이 강 너머를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던 그 눈빛을. 가장 고귀하게 태어났으나 가장 쓸쓸하게 떠난 왕. 단종의 이야기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을 울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권력 다툼의 역사가 아니라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이 혼자 남겨진 한 소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왕이기 이전에 사람이었던 이야기. 그래서 단종은 지금도 영월의 강바람 속에 살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역사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